서기 612년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 그러나 몇 달 뒤 정의 30만 군대가 한강에서 거의 사라졌다.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서기 612년 수나라 황제 수양제는 고구려 왕국을 정복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원정을 결정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한반도의 대부분과 만주 동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국가였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수나라에게 이 원정은 수세기 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한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중대한 군사 작전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나라 조정은 전례 없는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제국 전역에서 100만 명이 넘는 병사가 집결하였다. 이와 함께 수십만 명의 인부, 수송 담당자, 말 관리인, 그리고 공병들이 동원되었다. 실제 숫자는 사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군대가 동아시아 고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 중 하나였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거대한 군대는 곧 북동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행군로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다. 식량, 무기, 각종 군수물자를 실은 수송마차들이 주요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졌다. 원정의 목표는 분명했다. 요동 지역을 돌파하여 고구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이후 깊숙이 진격하여 수도 평양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다. 이 국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중국 왕조들과 충돌한 경험이 있었고 국경 지역에 매우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두었다. 특히 요동 지역에는 중요한 통로마다 석조 요새와 성곽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들은 높은 지형 위에 세워졌으며 두꺼운 성벽과 깊은 해자를 갖추고 있었고 정예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다. 수나라 대군이 요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고구려의 첫 번째 방어선에 맞닥뜨렸다. 요하는 폭이 넓은 강으로 자연적인 방어 장벽의 역할을 했다. 수군은 군대를 강 건너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대형 부교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군대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 사이 고구려군은 강 동쪽의 요새에서 화살을 쏘며 끊임없이 공격하여 수군의 도하 작업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군은 압도적인 병력과 뛰어난 군수 조직 능력을 바탕으로 결국 요하를 건넜다. 강을 건넌 뒤 그들은 요동 지역으로 진입했고 곧 고구려의 국경 요새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전쟁은 수나라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고구려군은 야전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견고한 성 안으로 들어가 장기적인 공성전에 대비했다. 이에 따라 수군은 공성탑, 사다리, 투석기와 같은 공성 장비를 동원해야 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구려 수비군은 매우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들은 파괴된 성벽을 끊임없이 보수했으며 수군이 성벽을 오르려 할 때마다 격렬하게 반격했다. 수나라 군대의 여러 차례 공격은 큰 피해를 입은 채 격퇴되었다. 이러한 포위전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동시에 낯선 지역에서 이처럼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심각한 보급 문제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식량은 수나라 본토 깊숙한 지역에서부터 긴 보급로를 따라 운반되어야 했고 이 보급로는 공격에 매우 취약했다. 고구려군은 곧 이 약점을 이용했다. 소규모 부대들이 파견되어 수나라의 수송대를 내복 공격하고
보급 창고를 파괴하며 보급로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러한 공격들은 대규모 전투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나라 군대의 작전 능력을 점차 약화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양제는 전략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국경 요새들을 계속 포위하기보다는 약 30만 명의 대군을 깊숙이 진격시켜 평양을 직접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생각은 단순했다. 만약 수도가 함락된다면 고구려의 방어체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군대는 이번 원정에서 가장 정예로 여겨지는 병력이었다. 그들은 한반도의 산악과 숲을 지나며 남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한편 고구려 측에서는 방어 임무가 유명한 장군 을지문덕에게 맡겨졌다. 그는 이렇게 거대한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그는 처음부터 결전을 벌이기보다는 지연과 소모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다. 진군 과정에서 수군은 여러 차례 고구려 부대와 충돌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들은 대체로 짧게 끝났고 격렬하지 않았다. 몇 차례 교전이 이루어진 뒤 고구려군은 빠르게 후퇴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나라 장군들에게 고구려군이 약해지고 있으며 평양 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후퇴는 계획된 작전이었다. 고구려군은 끊임없이 수군의 행군 대형을 교란하면서 그들을 더 깊숙이 끌어들였다. 동시에 수나라의 보급로는 점점 더 길어졌고 공격에 더욱 취약해졌다. 원정이 길어지면서 식량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많은 병사들이 장기간 행군을 위해 건조 식량을 직접 짊어지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그 식량도 점차 바닥나기 시작했다. 후방에서 오는 보급대는 자주 내복 공격을 당했고 거대한 군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점점 더 지쳐갔다. 일부 부대는 식량 배급을 줄여야 했고 많은 병사들이 행군을 계속하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버리기도 했다. 마침내 수나라 군대는 평양 근처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들은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였다. 수나라 장군들은 만약 지금 평양을 장기간 포위한다면 군대가 식량 부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상황을 고려한 끝에 그들은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 순간이 을지문덕 장군이 기다리던 때였다. 수나라 군대가 후퇴하기 시작하자 고구려군은 그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계속해서 공격과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이 최종 결전을 준비한 장소는 살수강이었다. 수나라 군대가 이 강에 도착했을 때 강의 수위는 비교적 낮아 보였다. 그들은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병사들은 강바닥으로 내려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다. 고구려군은 이미 상류에서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그들은 물을 가두기 위해 임시로 둑을 쌓아두었다. 수나라 군대의 대부분이 강 한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고구려군은 둑을 무너뜨렸다. 상류에서 밀려 내려온 물은 순식간에 강을 거대한 급류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많이 휩쓸려갔다. 강물로 인해 수군의 대형이 완전히 무너진 직후 고구려군은 양쪽 강둑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궁수들은 물속에서 빠져나오려는 수나라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퍼부었다. 수나라 군대의 진영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제대로 된 방어를 조직할 수 없었다. 결국 전투는 대규모 추격전으로 변했다.
여러 역사 기록에 따르면 30만 명의 수나라 군대 중 약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갔다. 이 숫자는 패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준다. 살수 전투 이후 612년의 수나라 침공 작전은 사실상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수나라 대군은 결국 고구려 영토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다. 전쟁을 위해 수백만 명을 동원한 결과 수나라의 경제와 사회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해졌다. 이후 여러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때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 왕조는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동아시아 군사 역사에서 612년 살수 전투는 훨씬 작은 군대가 전술, 지형 활용, 그리고 인내를 통해 훨씬 더 거대한 군대를 격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